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리에 앉지 않으신 분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해를 맡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의 김현석 교수입니다. 대한건축학회 건축역사이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이번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신부는 건축가인가라는 제목이 이 제목의 이 학술 세미나는 올해로 48회째가 되는 신문상록문화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신부는 충청남도 당진에 1934년 필경사라는 집을 짓고 그곳에서 소설 상록수를 집필했습니다. 2025년 그녀는 대한건축학회 창립 80주년이 되는 해인과 동시에 상록수가 출간된 지 9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건축학회는 신문상록문화재 집행위원회와 함께 건축가로서의 신분의 면모와 필경사의 건축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이번 학술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문의 필경사라는 이 집이 건축계에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이신 임창복 교수님께서 필경사라는 책을 출판하면서였다고 하겠는데요.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에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그 학술적 의미를 풍부하게 판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신문 선생의 시를 낭송하는 순서도 마련되었습니다. 네, 그럼 세미나 소개는 간단히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외인 등 여러 선생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건축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주최한 신흥승로문화재 집행위원회의 최석기 집행위원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신문 선생님 등장을 해주시면 저와 함께 3일 동안 동행하는 신문 선생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 기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학계와 연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문 건축가인가 하는 흥미롭고 도전적인 주제를 통해 문학과 예술 그리고 건축의 경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흔히 소설가이자 시인이고 시인으로 기록되지만 그의 작품 속에는 시대의 공간을 설계하고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정신의 건축가로서의 면모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문학은 단순한 이야기의 나열이 아니라 시대의 구조를 세우고 민족의 정체성을 설계한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오늘의 논의는 바로 그 정신적 구조물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신문의 사상과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연구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가 학문 간의 벽을 물고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 세미나의 기획과 준비를 위해 헌신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임창복 교수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과 세심한 덕분에 오늘의 귀중한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당진에서 학술에 열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성덕분이 신흥상록문화재 집행위원장님의 편에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당진시의 황치면 부시장님께서 이번 학술 세미나를 축하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시 시크릿정 최민입니다. 존경하는 기린 여러분, 그리고 학술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8회 신흥상공문화재 연결 학술 세미나 신흥 건축가 인가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뜻깊은 주제로 이번에 학술 행사를 이끌어 주신 김현석 교수님과 또 기조관련을 해주실 문창호 선임과대를 응해 주신 그리고 또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흥 선생님은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의식과 시대정신을 문학 작품으로 구현한 유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소설 상록중 일대 강점기 아무런 현실 속에서 민족의 자존과 공동체 정신을 일깨워 주었으며 오늘날에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말 후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가 주요하는 필경선 단순히 한 문명이 거처가 아니라 시대와 문화 그리고 건축적 가치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적 문화유산입니다. 작은 집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 공간 신문 선생의 사상과 삶의 태도가 투영된 상징적 장소로서 우리에게 문학적 자부심과 성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축학적 시각에서 필경선을 바라보는 오늘의 분위기는 문화과 역사, 또 예술과 건축이 서로 교차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뜻깊은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이 소중한 자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연구자, 청소년들이 함께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자 문화의 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학술 세미나에 논의된 다양한 연구와 성과가 필경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나아가 당진이 근대문학과 건축사 연구의 중심에서 자기운영을 하는 이런 계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논의가 문화재 보존과 활용 그리고 지역 정체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학술 세미나가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단일의 문화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 네, 그런데 이 행사가 중요한 만큼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청했습니다. 신문기념사업회의 한기흥 이사장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한기웅입니다. 사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오늘 세미나가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직접 우리 이사장님 신천보 선생님께서 사실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40년 동안 사시다가 12년 전에 이곳 부곡리에 오셔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 그 선생님께서 오늘 인사말을 해주시는 걸 들리다가 오늘 좀 너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그렇게 대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해해 주시고요. 네, 존경하는 내 여러분, 그리고 신문 선생님이 문학과 건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필경사는 작가 신문 선생이 장편 소설 직녀성의 원글로 지어 올린 집이며 한국 현대문학의 명작 상록수를 완성한 뜻깊은 공간입니다. 단순히 한 작가의 거주지를 넘어 부투로 밭을 간다는 필경의 의미처럼 계몽과 변화에 대한 신문 선생의 강렬한 의지가 건축으로 구현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시설에 대해 근대화라고 보면 전통 가옥에는 외부에 배치되던 욕실과 화장실을 실내에 설치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가족 중심의 평면을 구현했다는 거와 공간의 다기문화 등 그 시절에 그 일제 시대의 그 시절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습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런 필경사의 문학적, 역사적 개체를 넘어 그 속에 아, 죄송합니다. 담긴 담긴 그 건축적 사상과 실용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심은 선생의 추구했던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며 사회적 가치까지 지닌 건축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대 건축에 던지는 시사점까지 폭넓게 모색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필경사 건축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이사장님의 축사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대한건축학회 박진철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박진철 회장님께서는 학회 중요한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장님의 개회사를 학회 전 부회장이시자 한국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김영하 교수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 48회 시문문화재 학술 세미나 행사를 이곳 당진시 문예의 전당에서 신문 상록문화재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서와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공동으로 대회를 주최해 주신 최석기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축사를 해주신 황참현 당진시 부시장님과 신문기념사회의 한기흥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신문가의 장손으로 오랫동안 필경사를 돌봐주신 심천보 선생님이 그 뜻에 대해서도 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문은 우리 민족의 식민 지배의 아픔을 겪고 있던 시절에 이곳 당진으로 내려와 불멸의 소설 상록수를 집필하셨습니다. 금년은 바로 그 상록수가 세상에 나온 지 90년이 되는 해이고, 또 대한건축학회도 금년이 8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해에 신문상문화재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학술 행사를 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의 행사는 신문은 건축가인가를 주제로 학술적 발표와 토론을 할 자리가 되겠습니다. 신문은 그동안 시인과 소설가 그리고 영화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축계에서 이런 주제를 갖고 학술적 토론회를 마련하는 배경은 그가 남기고 간 필경사가 최근 재조명되며 새롭게 제기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필경사라는 집을 대상으로 필경사라는 책을 집필하신 임창국 교수님을 기조 강연자로 모시고 김현석 교수님의 사회로
국문학계의 큰어르신 강진로 교수님, 그리고 건축 역사학계 원로인 김동욱 교수님, 그리고 중진이신 이재마 교수님을 토론자로 모시고 진행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학술 행사가 의미 있는 행사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필경사를 농민들과 함께 지으신 심은 선생님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축학회 회장 박진철 대도. 네, 박진철 회장님의 개회 말씀에 그리고 이를 대독해 주신 김영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여러 내외빈 선생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두 분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당진시 의회 산업건설의 윤명숙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당진시 건축사회의 박경관 회장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행사의 앞에 인사 말씀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또 이 학회 이번 학술 세미나를 축하하는 특별히 신앙송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신혼하면 떠오르는 그 대표시가 있죠. 그날이 오면. 저도 학창 시절에 이 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만 이 시를 한국 신앙송가협회 당진지회 회원이신 김향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김향자님은 지난해 상록문화재 신앙송대회 대상 수상자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향자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덧없이 춤이라도 추고 한가문이 뒤집혀 용솟음 치는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려면 나는 밤하늘에 날리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토끼고름이 깨워져 산산 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네. 오히려 무슨 한이 나오니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와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그는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내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섭니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신문 선생의 그날이 오면을 이 신문 선생의 어미 새겨 있는 당진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다시 한번 옛날에 느꼈던 감정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네, 이제 이번 학술 세미나의 핵심 순서인 임창복 교수님의 기도 강연이 있겠습니다. 필경사와 상록수에 남긴 건축가 시문의 꿈이라는 제목의 강연이고요. 여러분 자료집 7페이지에 그 원고가 있으니까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강연을 준비하시는 동안 임창복 교수님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각각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서울대학교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에서 건축 설계 실무를 익히셨고 키스트의 주택 연구실장으로 주택 관련 연구를 행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교수로 공직하셨고 또 그 가운데 미국의 MIT와 일본의 도쿄대학에서 연구학위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를 비롯한 여러 책을 저술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2년 전 2023년 출판하신 필경사라는 책이 오늘 학술 세미나의 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찬 박수로 임 교수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의 임창복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 번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이 당진에서 시문은 건축가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주제 발표라고 할까 이 말문을 여는데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제목을 가지고 가야 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필경사는 필경사라는 그 집에 대해서 쓴 것이고 오늘은 시문이 건축가인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문이 진짜로 집을 지었나? 사실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그런 의구심이기도 하고 논쟁거리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목은 그분이 남긴 자료가 두 개가 커다란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필경사이고 하나는 그 필경사에서 쓴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필경사와 상록수에 남긴 건축가 시문 따옴표를 했습니다. 따옴표를 해가지고 건축가 시문의 꿈이 있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이 사람 가지고 시문 선생님은 35년간 살아가신 우리 나라의 큰 인물이십니다. 다음 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런 강연의 제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있는 시문은 건축가의 자질을 갖추었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요즘 이 건축 사협에서 나오셨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집 주인이 야 여기 한 30평을 방 4개로 한번 설계해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집 지은 다음에는 집 주인이 또 나가서 이 집은 내가 주인으로 내가 이게 다 하는 거야. 이런 경향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문 선생님이 사실 집을 지었다는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시문 선생님은 이 필경사라는 주택을 9월경에 다 마치셨어요. 9월경에 그러니까 대보름 때에 마치셨는데 마치시고 필경사 잡기라고 하는 글을 쓰신 게 있어요. 6페이지짜리 글을 썼는데
이거를 1935년 1월에 발표를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하면 5페이지 되는 글인데 그게 이 신문 선생님이 32년에 이 당진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경성에 많은 그 에피소드를 남기고 이 당진 그 두메산골 이 당진까지 내려오셨는데 갑자기 신문 선생님이 기고를 해서 내가 시골에 내려와 가지고 초가집 몇 칸 짓는 되는 집을 지었다. 이런 내용의 글을 기고하신 게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고하신 거죠. 그것이 그 이제 개벽의 1월호에 실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이 집은 시운이 설계한 거가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은 그 주인이 시운인 건 알겠는데 본인이 또 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과연 진짜 어디까지 이분이 했을까? 이거는 사실 그 이야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이외의 자료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남아있는 게 상록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록수가 그 잘 보면은 그 제가 상록수를 이 필경사 본 다음에 가서 사설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록수가 보니까 집 짓는 얘기예요. 그냥 농촌 계몽 소설만 저희는 알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농촌에 가서 뭐 배추 심고 무 심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그이 한국미 회관, 그러니까 부곡리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미 회관을 짓고 또 여자 주인공인 최영우 씨는 청소골 학원을 짓는 집 짓는 얘기가 상록수의 아주 메인 그 뭐라 그럴까 서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집짓기와 관련된 건축적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록수와 이제 이 필경사 이걸 가지고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 시문 선생님이 건축가적인 어떤 뭔가 힌트를 아마 남겨두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오늘 이렇게 발표의 줄거리로 삼을까 합니다. 그다음 주시죠. 그다음 그뭐이 빨개 이제 보시겠습니다. 뭐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1901년에 흑석동에서는 아시고 그 삼남 1년에 막내로 태어나셨어요. 그 태어나실 때 성함은 그 심대섭이셨는데 이 심훈으로 개명을 한 거는 26년에 그 탈춘이라는 그 신문 소설을 그 영화소설입니다. 영화 소설을 게재하면서 개명을 하셨어요. 필명입니다. 필명을 이제 심훈으로 쓰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는 이제 심훈으로 이렇게 쓰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교동보통학교를 나온다든지 근데 이분이 뭐 잘 아시는 대로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신 거죠. 경동 제1고를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3.1운동에 가담한 거예요. 이게 일생 쫓아다닌 그 조세입니다. 이게 그 고등학교 때 이 그 3.1운동에 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생이 그 가담을 했으면 그냥 훈방 정도 했을 텐데 6개월 언도를 받는 거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6개월 언도를 받았는데 상호행정착오로 8개월 옥살이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 영무소에서 그 이제 한여름을 그러니까 3월서부터 11월까지 평소에 있다가 1919년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1919년 11월 달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20년에 그 다음 해에 중국으로 할 수 없이 망명을 하십니다. 이제 저쪽 북경을 거쳐서 상해를 거쳐서 항주에 있는 직강대학에 가셔서 연구 공부를 하십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오신다 23년에 한국에 일단 다시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뭐 근문대라든지 이런 그 활동하시다가 동아일보사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동아일보사에 들어가셔가지고 활동하시다가
26년에 나오세요. 이 털릴 불합치 사건 그 이후로 해서 좀 한바탕 하고 나오셔가지고 이따가 이제 그 27년에는 영화를 배우기 위해서 교도에 한 3개월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도 3개월 그 경험이 있으시고 와서 그 소위 그 유명한 원더위 틀때라는 영화를 감독하십니다. 원더위 틀때라는 영화 감독을 해서 방송사에서 이것을 상영을 해가지고 공전에 히트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조선일보사에 들어가셔가지고 활동하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불사조라든지 이런 소설을 많이 쓰시는데 그때마다 일본의 검열에 걸려서 저희 말은 개인대를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못 하시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셔서 할 수 없이 32년에 경제적인 불안정도 있고 당신의 이미 와 계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조카인 장조카인 그 심재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심재영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아까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영원의 미소라는 그 이제 단편 소설이 나오고 또 1년 있다 이제 그 직녀성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시는데 직녀성에서 이분이 원고를 받자마자 이 몽땅 다 털어넣어가지고 지으신 게 필경사예요. 근데 이분이 저희는 아까 그이 용어를 보면 굉장히 그 미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심은 선생님이 배우도 하셨어요. 영화의 장항몽이라고 하는 영화에 잠깐 출연도 하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미남 배우이셨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란 없을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그 심은 선생님이 여기 내려오시기 전에 서울에서의 생활은 정말 사골스방에서 이 전을 끊어가고 정말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그런 그 이제 시절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런 분한테 원고료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몽땅 초가집 짓는 때 이렇게 넣는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갖게 되는 그 저기를 몽땅 들어서 여기서 초가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심은 선생님은 농촌에 와서 자신이 어떤 새로운 그 농민을 위한 새 집을 지어보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그 꿈이 크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4년에 그래서 필경사를 짓고 35년에 불과 6개월 후에 상록수라는 작품을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35년에 동아일보사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15년 창간기념으로 그 이제 농촌 내용 소설을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2개월 만에 상록수를 쓰셔가지고 당시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또 내용이 집집기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6개월 전에 필경사 지으면서 경험했던 내용이 상록수에는 그대로 다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상록수가 공전의 히트를 하니까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영화화 작업을 하려고 항성 그 도서 출판사에서 기거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다가 장티붓으로 흡서를 하신 그런 일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다음이시죠. 뭐 잘 아시는 바대로 소설가이자 시도 100여 권의 시가 남아 있고요. 수필평론 그다음에요. 그 언론인으로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약을 했고 연극과 영화인으로도 활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국문학자 엄상희 선생이나 중앙대학의 황석현 교수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시문을 그 이제 종합예술인의 면모를 가진 어떤 모더니스트가 아니겠나 이런 그 평가를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필경사하고 소설 상록수에 남긴 여러 가지 흔적을 가지고 그 종합미술의 흔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가 일도 해달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것이 제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그다음 보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필경사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은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필경사가 디귿을 사용한 것을 보면 전형적인 농촌의 초가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는 1930년대 도시주택이다, 이제 이런 그 이제 평가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크게 얘기 안 하는데 그 친정고 선생님한테 저는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갖고 와가지고 일본식 주택 그 흉내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필병사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좋은 주택으로 알고 있고 뭐 이런 건 좋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뭐 어떤 주장과 깊이 있는 내용으로 검토된 적은 그동안에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 필병사에 대한 연구도 많이 요청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시흥이 농민을 위한 집, 이런 그 집에 대해서 그 상록수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상록수에 많이 그 담겨 있는, 저는 그 맨 처음에 상록수를 읽으면서 이게 상록수가 먼저 나오는지 필병사를 먼저 지었는지를 뭔지 몰랐어요. 몇 번 읽어보고도 다시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이게 마치 무슨 건축 보고서 같은 그런 그 이제 인상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상록수에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필병사를 지은 모양이로구나. 다시 말하면 필경사는 상록수 쓴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지은 건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 인과관계는 필경사를 먼저 짓고 상록수를 나중에 쓰셨는데 그것이 집진 이야기이다 보니 그 안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가의 자질을 갖추었는가 하는 거를 저는 그 시험이 그 이제 요즘 뭐 건축 인증 제도도 있고 그럽니다만, 건축가에서 그 어떤 그 커리큘럼이라 그럴까, 건축가를 양성할 때 가르치는 그 교육의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의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문적 지식을 함양시켜라, 이런 게 첫 번에 들어갑니다. 이 크라이티어리에 들어가는데, 그 시문이 인문적 지식이 있는가 이걸 따진다고 그러면 정말 좀 무서운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그 시와 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없고, 그럼 그다음에 그림이라든지 화가적 재능이 있는가, 아니면 음악적 소양이 있는가, 다른 또 어떤 그 시행력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인문적인 지식은 그 시문 선생님은 그 어머님이 해평윤 씨이셨어요. 그 윤씨 집안이 우리나라의 조선의 3대 문장가라고 하는 윤희구 씨의 그 이제 선생의 이 집안입니다. 그래서 윤희구라는 사람은 시서화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인 아주 유명한 사람, 그 집안이 윤 씨고, 시문 선생님의 아버님은 아주 그 학자적이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명석함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뛰어났던 분으로 널리 알려지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문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이 양자 부모님들의 그 저기를 다 갖고 이제 활약하신 분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이게 유병석 교수의 그 저기고, 그 다음에 이희승 선생님, 한글학자 이희승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이희승 선생이 일기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일기를 찾아보면 시인군은 외화,
전형적인 이남자였는데 학교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작문과 수공예에는 특출한 솜씨를 보였다. 이런 일기가 남아 있어요. 이게 수공이 뭐냐면 건축과 교육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교과 내용이 만들기 하는 겁니다. 이건 모형 만들고 뭐 이게 수공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은 선생이 그 수공예를 그렇게 잘하셨다라고 그 다른 그 동료가 자기 일기에 남겨놓은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법 잘하셨던 것으로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화학적 재능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그 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화가가 된다면 밀레처럼 이러한 그림은 마음이 간지러워서 못 그리겠소 라든지 내가 화가에서 지금 당신의 초상화를 그린다면 큰 캔버스에 저 눈만을 그리겠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저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그림에 재주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시인이라도 이런 시는 안 씁니다. 어? 그렇지 않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는 이 신문 선생님이 분명 그 그림이라 그럴까 이런 그 눈이 그 예리한 그런 선생님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 당시도.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도요. 음악에 대해서도 심은 선생님의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이제 중국으로 가시기 전이죠. 이제, 뭐, 동해물과 백두산의 마르기도 않도록 해가지고 창가를 높이 불러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의 그 집사람한테 노래를 가르쳤다든지 또 그러다 하면은 성동이에 당해서 바이올린을 김영환 선생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그다음 보시죠. 그런가 하면은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이제 흥금을 그날은 뭐 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년에 쓴 거니까 나이가 19살, 20살 때에 풍금도 칠 줄 알고 바이올린도 배울 줄 알고 또 창가도 수시로 이렇게 노래를 좋아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은 분명 그 아마 음악적 재능도 있지 않았을까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사실은 건축과 음악 사이에는 굉장히 상관성이 많은 예술 장르입니다. 뭐 아까 여기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건축은 그 얼린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철학가의 이제 언명도 있고 또 많은 건축가들이 그 루이스 칸 또는 그 에릭 메델런 이런 사람들이 이 음악을 이해를 하는 것이 건축의 이해를 굉장히 그 깊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은 음악적 소양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있고 이분은 또 그다음에 성격이 굉장히 이라는 그 한자도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아까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 시를 들으면 굉장히 정열적이고 혁명적이고 아주 불같은 그런 그 성격이 아마 그 소유자인 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러면 뭐냐면 이분의 그 아까 나오는 소설들이 있죠. 영혼의 미소라든지 증여성이라든지 이 상록수의 주인공들은 이뭐 업대 나와가지고 뭐 고시 공부하는 얘기 이런 거 안 쓰셨고 전부 다 실행력 있고 행동력 있는 그런 주인공을 내세워서 갯벌을 개간하거나 아니면은 전기공으로 이제 세철이죠. 그 진여성 같으면은 전기공으로 나서가지고 전기 상해를 해서 뭐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거나 상록수에 나오는 박동엽이처럼 구체적으로 농민들과 함께 농회를 조직을 해서 이 농촌을 개량한다든지 뭐 이런 그 행동력 있는 인물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꼭 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백미인데
시의 표현의 그 어린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시를 쓰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문 선생의 첫째 아들이 성함이 그 재건인데 재건이가 난 지 4개월째 되는 날 시를 썼는데 어떻게 쓰셨느냐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손으로 너는 장차 무엇을 하려느냐? 내가 씩씩하게 자라나면 무슨 일을 하려느냐? 볼 때는 잡지 마라. 행여 볼 때만은 잡지 말아라. 죽기 전 아비의 유언이다. 호민을 지어라. 쇠망치를 잡아라. 이게 그 자기의 심 선생의 첫 아들한테 남겨놓은 시다. 그러니까 이분의 성격을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저는 시문을 보면 건축가의 소양과 재능이 있고 거기에 행동력까지 겸비를 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필경사를 지을 때 뒷짐지고 야 저거 박근희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무슨 이 지시만 한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설계를 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해서 몫이랑 이야기를 하고 자재를 소위 말하면은 그 이제 사들여 가지고 지은 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보죠. 그래서 승록수에 남긴 이야기도 잠깐 보겠습니다. 소설 승록수는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거기서 제일 재미난 이야기가 목수를 구한 이야기가 상록수에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중에 한동희 회관의 목수를 구하는 일이 나오는데 거기에 목수가 석돌이라는 목수가 나옵니다. 이 석돌이라는 목수가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이 또 이제 몇 살 됐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그 필경사를 지을 때 이제 그 박동혁이라는 그 상록수의 박동혁이 주인공이지만은 심재영 선생님이 도와드린 거거든요. 심재영 선생이 34년에 22살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농후의 멤버들이 20대 전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농민 그 이제 회를 조직해서 일을 했다. 이 목수도 그러니까 20살 내외인 그 목수였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도 또 목수였어요. 그게 상록수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서 이 저기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여러 가지를 그 이제 또다시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재주가 많은 목수를 아주 그 운이 좋게 심은 선생님은 그 이제 필경사에 쓰셨다. 그래서 그게 좋은 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설계도를 볼 줄 아는 목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희 건축 사회에도 그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 목수들은 설계도가 없었죠. 설계도 없이 하는 게 뭐 번이고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상록수를 다시 읽어보면은 그 청석골 학원 지을 때 보면은 그 목수가 설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작은 집을 지을 때도 이 당시에는 벌써 설계도가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수준의 목소리를 구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승록수의 백선생 집이 나오는데 그 다음 보시죠. 이 백선생 집에 대해서는 상록수에 한 5페이지, 6페이지가 나옵니다. 소설의 5페이지, 6페이지가 집 하나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중문가에서 무슨 뭐 어떻게 맞아들였고 뭐 방문을 하니 어떻고 그러다가 다시 나는 무슨 저 사랑방에 앉아 있었더니 사랑방이 어떻게 모양이 되어 있고 바깥을 내다보니 경치가 어떻고 그러 다음에 뭐 또 대청을 보니까 대청에서는 그 저 여자들이 무슨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이 공간을 그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기술하는 내용이 무려 소설에 5페이지, 6페이지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 생각에 분명히 어떤 집을 알고 있는 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그 어떤 공간에 대한 통찰력과 관심이 없으면은 그런 식으로는 소설을 못 쓴다.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신문 선생이 여기서도 이런 거죠. 여기 그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가령에 있는 한상용 가옥 그거를 그 이제 이 신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저희 백현경 선생의 집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록수에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920년대, 30년대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생활 개선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주택 개량 운동도 있었고 그거에 또 후속으로 문화주택에 대한 어떤 관심이 아주 많이 올라가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안석주 선생이 그 신문 선생님하고는 절친이셨는데 만화 만화에 보면은 이 문화주택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신여성들이 그 왼쪽에 보면 뭐 나는 문화주택만 지어주면 뭐 70살이라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에 그 젊은 여성들한테는 문화주택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 뭐 이런 풍자만하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 이게 굉장히 유명한 스케치라고 보는데 1923년에 김유방 선생이 개벽지에다가 이런 이상주택이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조선인의 문화주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신 게 있어요. 하나는 27평짜리고 하나는 24평짜리인데 어쨌든 방과후 스타일로 지었고 집이 아니라 격집으로 지은 그런 이제 평면으로 이제 주장을 진 게 있습니다. 이, 이 뭐라 그럴까 김유방 선생님은 건축가가 아니시고요. 화가이셨어요, 화가. 평양 출신으로 저쪽 동경에 가서 미술 공부하고 오신 분이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1920, 30년대가 우리 사회에서는 뭐라 그럴까 무단 통치가 끝나고 문화 통치로 전환되는 시기였었고 여러 가지 생활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개량 운동이라든지 많은 변화가 모색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필경사를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그다음요. 그다음요. 그리고 이제 평면도를 보시면은 뭐라 그럴까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굉장히 건축하시는 분들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거 어딘가 꽉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간적으로 또 다시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루어진 평면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관으로 들어오면 서재가 있고 생활실이 있고 안방이 남쪽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위쪽 뒤에 이게 이제 2열 주택인데 뒤쪽에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볼방이 있고 욕실이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필경사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쪽에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이 와 있는데 2017년에 이 필경사를 처음 봤어요. 와서 처음 보고 아니 어떻게 초가집이 저렇게 당당하냐? 그게 제일 첫 번째 이미지였었어요. 어떻게 초가집이 좀 쓰러져 가든지 좀 이렇게 뭔가 좀 겸손하지를 못하고 말이야 뭔가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그럴까 그러고 이제 안에도 들여다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그 당당하다는 거가 그게 그 이 시문 선생님이 노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뭐 한옥이라고 그래도 이거는 파사드, 정면성이 없는 건데요. 파사드 개념. 그러니까 파사드라는 개념이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런 기와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일반적으로 없었죠. 초가집은 더욱이 없고요. 그런데 바로 이 필경사는 파사드가 있는 거예요. 앞에 현관이 있고 앞에 이 그 뭐 화대들이 있고 해가지고 여기가 내 정면이요 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현관이 이제 우리 신문의 질적인 현관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이제 이 현관 굉장히 높죠. 이렇게 좌우로 갈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온 이 저기 그 서재를 보면 하나는 이것이 의자식 생활을 하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당시에는 그 이제 좌식 생활에서 입식 생활로 옮겨가는 그런 시대였고 많은 문화주택을 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우리도 좌식 생활을 버리고 서양 사람들식으로 의자식 생활을 하자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 의자식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쪽 서재는 의자식 생활을 했고 생활실이라고 할까 거실은 좌식 생활을 하도록 마련해 놓은 게 이제 이 필경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저쪽 창문을 한번 보십시오. 호리존탈하게 이렇게 창이 쫙 가려. 그게 그 건축 분야에서는 뭐 다 알고 있는 수평창이라고 부릅니다. 호리존탈 윈도우라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많은 주택은 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옛날 건물들은 이렇게 창을 냈어요. 왜냐하면 중력을 받쳐주는 힘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목조의 원리를 잘 알고 이렇게 저쪽이 바다 쪽이거든요. 바다 쪽에 이렇게 그 수평창을 만들어서 바다를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창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1934년에 지은 집인데 건축계에서도 이런 수평창의 존재를 알기 시작한 것이 1931년대 프랑스의 그 세계적인 건축가라고 하는 르고비주에가 빌라 사부아에 만든 게 1931년도인데 어떻게 조선반도의 시문이라는 사람이 저 깡촌에다가 그 호리존탈 윈도우를 만들었을까?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 지어진 집 경성에 가서 아무리 찾아보세요. 이런 게 있나?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문 선생님이 당시에 어떤 그런 이 건축 분야에 대한 관심, 뭐 정치 교육은 안 받으셨지만은 관심과 어떤 국제적인 조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셨던 것 같다. 신문세계였으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그다음에 여기 생활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방 꺼진 이제 부엌과 방 뒤에 이제 여기 그 다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방도 작아요. 여기 안방이 작은데 이 작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생활실이 넓고 식당 개념 밥 먹는 장소와 또 아까 거기를 빠졌기 때문에 이 안방에서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침실 기능만 하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던 옛날 다목적 기능의 안방이 아니고 침실 기능의 이제 그 안방으로 썼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근데 이 부엌도 여기 부엌이 아주 흥미로운 거는 이 부엌에서 아궁이 둘을 안방 아궁이하고 서재 아궁이를 바깥에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다 이렇게 그 땔감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에서도 계량 한옥에 방이 다 바깥에서 이렇게 이 땔감을 해야 되는 건 안방이야 안 그렇겠지만
그런 그 이제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부엌 하나에서 이제 이게 됐으니까 주부의 동선이 굉장히 편리했었겠죠. 그다음 그다음 이제 그 골방이 통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니게 됐고요. 그다음 네 그다음요. 이게 뭐 욕조가 있고 화장실인데 아마 그 더러 제 생각에는 이 욕조가 있는 걸 보고 뭐 내부에 이렇게 하는 건 당시에 박길용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건축가라고 할까 건축사라고 할까 저분이 이제 그 정식으로 그 경성고공에서 건축을 공부하시고 총독부에서 기사로 이제 오랜 동안 그 활약하시다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정식으로 차리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뭐 뒷간을 우리가 개량하자 뭐 이런 그 주택 개량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 실내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 욕조가 그 뭐라 그럴까 쇠 욕조 이걸 갖다 놓은 걸 보고 이걸 일자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더러. 근데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요즘 뭐 저 아파트에다가 세면대 중국제 썼다고 아니 우리가 뭐 중국 아파트 흉내 내려고 그 세면대 갖다 쓰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그 본질적이지 못하다 그런 평가 시각을 갖는 데는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그다음 그다음에 이 필용사에는 이 창고가 있어요. 근데 창고가 독특하게도 건물 본체에 붙어 있어요. 그뭐 붙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그 농가에서는 본간이라든지 외양간이라든지 이런 창고는 본체에 있지 않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담벼락으로 둘러서 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데도 더러 이제 붙어서 짓는 데도 이제 한두 군데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따로 창고 기능을 내는데 본체 건물하고 같이 이렇게 창고를 생각하는 것은 물론 크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창고라는 것이 이제 농부들도 이제 뭐라고 할까 중요한 그 저기로 뭐라고 본 건물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보시죠.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 네, 이런 그다음 보시죠. 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현대적 감각을 주는 주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요. 그다음에요. 그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신문 선생님이 초가집을 지으셨는데 왜 초가집을 지었나? 개선하려고 그러면 기와집을 지으시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문 선생님이 초가집을 지은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 선생님이 미술 비평문을 딱 하나 남긴 게 있어요. 1929년도에 그 이제 그 미술 전람회 다녀오신 다음에 미술 비평문을 하나 쓰셨는데 그 미술 비평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떤 서예를 보면서 어떤 재주를 부린 작품보다는 순진하고 천진하고 좀 이렇게 바르게 한 그런 그 글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든지 동양화를 그린 그 작품 중에서도 자기는 특강 받은 것보다는 그렇지 않고 귀목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그냥 서양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그것이 더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거 아니겠느냐. 그런 그 의식을 미적 의식이죠. 이거는 그 가지고 계신 것을 글로서 남겨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강정화 교수가 그런 쓴 게 있는데 그래서 시문 선생님은 이렇게 순박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원시적인 어떤 그 이제 감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본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다음 보시죠.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왜 그런 시몬 선생님이 초가집이라고 하는 그 원시적이고도 본질적인 그런 집의 어떤 형상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1920, 30년대가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많이 외래의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지어지는 집은 대부분 일식집이고 아니면은 서양식 주택이고 뾰족집이고 문화주택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뭔가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은 이질적인 부분이 없다 났거든요. 근데 그런 그 어떤 물리적인 그 혼돈 속에서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집으로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무엇일까? 이런데 고민을 하시다가 아마도 초가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 쭉 넘어가시죠. 자, 네, 결론으로 갑시다. 네. 쭉 지나가시죠. 여기는 뭐 지나치게 이제 이런 거하고 비교하기에는 다음이요.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필경사라고 하는 작품은 아까 보신 대로 기능적으로 보면 상당히 과학적이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통풍이라든지 그런 거 마련해 놓은 걸 보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든지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그 단순한 평면 이런 걸 보면 굉장한 모던한 그 감각이 있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아까 그 초가라든지 이런 걸 쓰신 걸 보면은 어떤 미적 감각도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주장이 있으셨고 이 필경사라는 주택은 사회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농촌 그 문화운동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농민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이걸 지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엘리트가 농민들과 함께 이렇게 집을 개선하자고 해서 지어온 역사가 있습니까? 저는 5천 년의 역사에서는 없었다고 봅니다. 어느 임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어느 재상도 어느 그 영의정 좌의정도 야 그거 내가 가서 함께 짓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 사회적 의미가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경성에서 지금으로 보면 셀럽이죠, 셀럽. 영화 감독이자 배우이자 소설가이자 잘 나가던 그 사람이 여기 농촌에 와서 농민들하고 같이 저희 집을 지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더 논의가 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필경사야말로 우리 시대가 아무랬든 일제 시대에 일제 강점기에 어떤 자주적 의식을 가지고 마련해서 지은 집이 필경사 말고 있을까? 알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느 집이 조선인의 어떤 자주적 의지를 가지고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제가 경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이 오늘 주제가 시몬은 건축가인가라는 주제 아닙니까? 건축가일 정도가 아니라 뛰어난 건축가이셨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연, 또 재밌는 강연 해주신 임창모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시간 거의
아까 저희가 조금 당겼었는데 거의 원래 정해진 한 45분 정도 하셨고요. 15분 정도 그 휴식 시간을 마련하는데 약간 더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시간표가 앞에 탁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식이 25분까지니까요. 잠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또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시고 아마 여기에 간단히 음료가 마련돼 있을 테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